안녕하세요. 첼리스트 이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황은미입니다. 자, 우리 여기 맘앤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맘앤아이 하면 지난 21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문화예술 그리고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온 단연 독보적인 매거진입니다. 지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정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영상.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면에서 그냥 읽는 것보다 굉장히 좀 더 친근하고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우리 맘앤아이가 일단 문화예술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맞습니다.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곳에 계신 많은 한인분들과 특히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미국 친구들과 다르게 우리들이 더 열광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첼리스트시니까 당연히 더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게요. 나름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어떨까 모르겠네요. 네. 자, 일단은 우리 문화예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변호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이전에 제가 알기로 굉장히 예술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변호사가 되기 전에 미국에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연극을 했었던 연극쟁이였어요. 그래서 연극쟁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예술에 관심이 많고 당연히 첼리스트 신아 씨한테는 뭐 당연히 아무 대적이 안 되겠지만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그림을 너무 사랑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래서 네.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같이 있는 거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문화예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사실은 좀 개인적인 살짝 주관적인 주제에 제가 좀 이렇게 픽을 좀 하긴 했거든요. 네,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끌어주시면 제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점들을 제가 같이 질문하면서 그래서 이야기를 더 나눠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를 뭘로 정했냐면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그렇죠. 인상주의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죠? 많이 알고 그리고 많이 접하시는 그런 풍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인상주의 하면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가장 가깝게도 많이 느껴지고 네. 그리고 그림을 잘 몰라도 인상주의 뭔가 19세기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인상주의 하면 어떤 화가들이 있나요? 일단은 제일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화가는 바로 모네죠. 모네. 네. 그래, 모네 마네.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네. 모네 마네, 아네 모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 모네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거라고 알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전에 있었던 사조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조라고 하면 예술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일단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미술 얘기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조들이 이 음악과 미술이 비슷하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전에 있었던 사조에서 유행을 했던 그리고 이름을 화가들이 알릴 수 있었던 건 주로 이제 살롱전이었어요. 살롱전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심사위원들이 픽을 해서 전시회를 열어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오디션 네, 프로그램 그렇죠. 뭐 이런 거네요. 국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이 살롱전이 다 모든 보편적인 데뷔를 하는 화가들이 데뷔를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자, 그런 걸 좀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디션 같은 데도 이런 흐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 네. 이런 규정된 틀 같은 것들이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벗어나고 싶었던 분명히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도 있듯이. 네, 지금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걸 이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그 사람들끼리 카페나 이런 데 빌려서 전시회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살롱전에 나가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살롱전에서 이렇게 우리는 그거 제안하는 하고 싶지 않아. 우리끼리 모여서 네. 우리는 그런 틀을 거부하마.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모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실만한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르누아르도 있고요. 르누아르 좋죠. 세잔도 있고요. 사과. 그쵸? 사과. 예, 사과. 드가 있죠. 발레리나를 그림을 그렸던. 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때의 그 유행했던 그런 풍과는 화풍과는 좀 다른 자기의 개성을 살린 그런 자기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필두로 시작해서 이게 그렇죠. 인상주의. 네. 근데 이 인상주의라는 게요, 사실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전시회에서 그 모네도 그러니까 몇 작품을 이렇게 출품을 했었다고 해요. 뭐 유화도 있고요, 아니면 파스텔화도 있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지금도 아마 모네하면 이 그림을 제일 떠올리실 텐데 바로 인상. 네, 해돋이. 해돋이.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는 게 사실 이 그림 때문에 실제로 인상주의라는 말이 네. 데피니션이 정의가 됐다고. 네. 그 해돋이의 인상, 이 인상 맞아요. 제목이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인상이죠. 그래서 인상주의라는 걸 했다라고. 근데 그 당시에 맞나요? 그 평론가가 네네. 그 평론을 하면서 여기 인상주의의 화가들의 전시회구만 이라고 네네. 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게 좋은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조롱하는 그렇죠. 듯한 그런. 저 그림인가요? 저희 그림을 한번 네, 볼까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그전과 우리가 봤던 그런 그림과는 좀 달라요. 그죠? 형태도 저 바탕에 있는 저 그림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해가 하나 있고. 네. 근데 보면 실제로 뭐 해가 뜨고 이렇게 바다에 조각배가 하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알겠는데 이 그림이 지금은 되게 편안하게 와닿아요. 그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런 그림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왜 그때는 저게 문제가 일단은 됐을까요? 형태가 클리어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선이라는 것이 없고 그냥 쭉쭉 그냥 그은 것처럼 지금 보시면 밑에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좀 모호하죠. 뭔가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상주의를 얘기할 땐 이 빛을 먼저 얘기합니다. 빛에 보여지는 그렇죠. 그대로의 느낌을 네. 인상을 그리는. 그렇죠. 그걸 바로 인상주의라고 하는데 그 맨 처음에만 해도 그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모네가 굉장히 좀 낙관적인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 야, 그럼 우리 이제부터 인상주의 하자. 그렇게 된 거죠. 그림 보시면 이 뭐 인상주의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왜 역사 얘기를 할 때 네. 그 프랑스 대혁명 그렇죠. 그리고 1879? 1789 1789. 죄송합니다. 그리고 1789. 아주 정확히 100년 후에 1889년에 파리 박람회가 열려요. 네. 이 두 개가 굉장히 예술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니 뭐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분야를 그럼요. 얘기해도 네. 뭐 역사 얘기를 해도 법률도 그렇고 뭐 그렇고, 산업 네. 얘기를 해도 그렇고 빠지지 않을 텐데 네네네. 특히나 이 파리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술인들에게 그 당시에 특히나 그 프랑스 그 예술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거든요. 네네. 이게 아무래도 그 전까지는 그 유럽에 이렇게 속해 있던 그런 자기들 우물 안에 그런 것만 보다가 이제는 뭐 동양적인 것도 들어오게 맞아요. 되고 러시아적인 그런 것도 들어오게 되고 굉장히 이국적인 그런 걸 많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요. 맞아요. 그 네. 후기로 나중에 일본 그 그림들이나 풍경들을 네. 담은 화가들도 많이 있죠, 실제로. 그렇죠. 그 모네도 사실은 자기가 뭐 이렇게 조경에 관심이 많아서 꽃이 많잖아요. 네네. 모네 그림에. 네. 그래서 직접 자기가 그 자기의 집안 정원에 이렇게 다리를 동양풍의 이렇게 맞아요. 아치형 그래서 다리를 제페니스 맞아요. 예, 그걸 또 일본 그리기도 했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발전이 된 거고요. 자,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이 사실주의하고 그리고 인상주의가 있어요. 이게 그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낭만주의 시대에 이제 힘입어서 이게 두 갈래로 발전하게 되는데 사실 사실주의가 조금 더 일찍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주의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보면은 일단 일상적인 걸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인데, 근데 문제는 그 대부분의 그 사실주의의 주제들이 그냥 우리가 보통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농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주위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가장 많이 하는 대표작이 밀레의 뭐 이삭줍기도 있고요. 예. 뭐 굉장히 뭐 그 만종 같은 그림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보면은 다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일상에서 그냥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는 행동을 그냥 그렇게 그려놨던 거예요. 그 전에는 분명히 굉장히 뭐 더 전에는 신격화된 사람들 아니면 신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지나서는 뭐 중세나 그때 지나서는 이제 뭐 그리스나 로마 신화 제 이름이 들어갔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신화적인 얘기들 그런 굉장히 방대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 일단은 이 사실주의는
벌써 그 그리는 대상도 달라졌고요. 근데 사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좀 정치적으로 이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오래 가진 못했어요. 네. 자, 그런 사실주의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인상주의는 좀 뭐랄까요?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그림인데요. 이게 딱 과학적이라고 하면 뭐가 연관이 그렇죠. 되지? 과학적이라는 말이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이게 과학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말하자면 인간의 감정이 좀 덜 들어간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그림이 딱 그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거든요. 네. 우리가 뭔가 대상화를 해서 요걸 가지고 이걸 그려야지라고 그렸다기보단 이 장면을 딱 하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의 감정이 좀 배제되고 그냥 빛이 들어오는 그걸 가지고 이 영상을 가지고 이 형상을 가지고 그걸 캐치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인상주의 그림인 거예요. 궁금한 건 그러면 인간의 감정이 들어간 그림이, 그러니까 이 그림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를 이제 이해하는데 되게 그 인상주의를 이해하는데 네.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인간의 일단은- 감정이 들어간 그림이라면. 일단은 감정이 들어간 그림이다. 자, 일단은 벌써 이 주제나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인 얘기를 나중에는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감정, 인간의 그 얘기들에 대해서 화가의 생각들이 좀 여기에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또 카메라가 또 발명이 됐다고 하거든요. 카메라가 이미 벌써 그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 다른 살길을 찾아야겠어. 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어라고 지금 이제 모네가 시작한 것이 바로 이런 형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로 대체될 수 없는 화가들만이 할 수 네. 있는 예술적인 이제 표현 그렇죠. 방법들이 이렇게 발현된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분들은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해요. 모네를 카메라로 비유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그 삼각대 같은 그런 대를 이제 팔레트가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반사판, 네. 반사판이 바로 이 빛이 빛이다.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빛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흩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 그런 형상들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는 이 빛이 반사가 돼서 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이나 이런 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사실 빛에 반사되는 사물의 그 결국에는 사물들이 빛을 반사할 때 발현되는 색깔들을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그래서 이렇게 레졸루션에서 해서 우리가 화면을 구성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다 따따따 하는데 네. 그 전조가 이런 건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림이 세잔의 그림이에요. 네, 사과네요. 그렇죠? 사과. 자, 일단은 세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다르게 분류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신인상주의 이런 식으로. 그래요? 왜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자, 일단은 그 전에 다들 그 그림을 보면요, 일단 빛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림들이 좀 다 따뜻하죠. 예, 풍경들이 그렇죠. 예. 근데 이 세잔 같은 경우에는 그 모네 그림에 대해서 약간 뭔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캐치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그 전에는 이제 선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가 모네가 선을 다 없애버렸죠. 네. 그리고 뭐 풍경이나 그런 거 그릴 때 그냥 손으로 뚝뚝 굉장히 빠르게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형태나 그런 것들이 너무 불분명하단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모든 걸 그냥 캐치를 해서 이걸 잡아야지 하다 보니까 이게 구도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잔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좀 더 이제 같이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집어넣고 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건데, 일단은 굉장히 구도가 이건 사물이니까요. 네. 일단 굉장히 뭔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도가 자기가 이렇게 딱 설정을 해서 했다는 게 다 그쵸? 보이죠. 그죠, 원하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그림이 그 많은 사과라고 추정되는 사과일 거예요. 네. 그렇죠. 사과와 테이블 위에 빵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과 밑에 깔려 있는 천 같은 거, 테이블보 네. 같은. 이 구도나 이런 거에 굉장히 딱 하고 맞아 들어갔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완벽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그냥 다 찢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집념이 굉장해서 이 사과를 한번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고는 저 사과가 문드러질 때까지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까 그 자신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그 선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세잔의 그림에도 분명히 빛에 대한 재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맞아요.
그 전에 지금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사과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똑같은 빛의 영향으로 일어나는 음영의 효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유는 오래 그렸고 네. 오래 봤기 때문에 여러 방향들 이 사과를 그릴 때 저 사과는 맞아요. 그림자가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좀 보여지긴 네, 하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사조가 바뀔 때는 굉장히 다른 그런 영향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반향으로 인해서. 그쵸. 예.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 세 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옛날 것도 좀 이제 따오고 그리고 모네가 훌륭했어. 모네 훌륭한 것도 좀 따오고 그 흐름 속에 있었지만 거기에서의 약간 modify가 됐었던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네. 그리고 일단은 인상주의에서 세잔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이유는 그 야수파라든가 입체파 이런 걸 다 전수를 해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느낌이 있네요. 네. 그 선들은 남아 있지만 그 좀 더 과감한 색채나 아니면 그렇죠. 빛에 대한 해석들이 그다음 야수파나 이런 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카소라든가 그렇죠. 예. 아니면은 뭐 마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는 세잔에게 영향을 받았어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 네네.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 인류에는 3대 사과가 있대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네. 3대 사과가 있습니다. 네, 네. 3대 사과가 바로 첫 번째는 이브의 사과고요.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뉴턴의 사과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잔의 사과래요. 그렇죠. 사과를 네. 합니다. 네. 파기되었던 그런 그림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방대한 양을 네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잔 같은 경우에도 요즘 같았으면 사실 사과 홍보대사 이런 거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다작을 한 이제 그 화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소수의 물론 거의 다 사과 그림이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는 카드 치는 남자 두 명 있잖아요. 네. 그 그림도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그 표정도 좋고 구도도 비슷해, 색감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제 그 그림도 좋더라고. 사과 네. 말고 일반 그 인물을 그렸을 때도 이런 특유의 빛 해석이라든지 구도 같은 게 세잔답게 되게 아름답게 네, 표현되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잔이 좀 약간 그 집안이 좀 부유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림에만 몰두해서 모든 걸 다 이제 쏟아볼 수 있었던 네. 그건 좀 뭐 비밀이지 안 비밀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첼리스트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런 예술의 그런 사조들이 변하는 그 선두에 이 그 모네를 필두로 그 화가들의 시작이 있었다면 음악가들은 어땠나요? 어떻게 같이 그 시대 그런 변화를 같이 이어갔을까요? 우리 미술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저는 아무래도 좀 음악 쪽에 전공이다 보니까 좀 음악 쪽에 사실은 좀 더 그렇습니다. 맞아요. 자신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일단은 그 비슷하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뭐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뭐 술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문화인들이 예술인들 교류가 굉장히 많았죠. 맞아요. 살롱에서 실제로 지적인 대화들도 많이 네. 그때 문학가들도 그렇죠. 그렇게, 문학가들도 같이.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뭐 랭보라든가 뭐 맞습니다. 벨레른가 뭐 이런 너무 시인들. 아름다. 맞아요. 그리고 그 영화 보셨어요? 토탈 이클립스? 아 봤죠. 그럼요. 그 미소년의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거기 랭보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실제로 그런 문화적인 그런 예술적인 발현들이 그런 작은 소모임에서 네. 이렇게 발현됐는데 어떠세요? 음악 같은 경우는 클래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인상주의의 흐름을 타게 되나요? 타게 되죠. 그때 그 당시에 그 뭐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할 작곡가도 거기에 같이 문인들과 모여서 얘기도 하고 직접 뭐 노래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 왜 프랑스에서는 그 압생트라는 그 술도 유명했잖아요. 그게 특히나 독하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방고 가슴이야. 네. 그러니까 그 압생트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그 소리 엄청 독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시력에 네. 영향을 미쳤다는 뭐 이게 뭐 100% 정론이다라고 못하지만 그런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그가 보았었던 색채가 훨씬 더 브라이트했었던 이유는 그 술과 관련이 있다. 네. 그리고 노란색이 위주로 이제 많이 네. 보였다고. 그래서 뭐 들판이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제가 처음으로 자화상을 보고 네. 오르세 뮤지엄에서 그 반고 그 기 자르고 처음으로 네, 그린 자화상을 그죠. 보고 많이 울었어요. 어. 실제로 두께가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림에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이렇게 저희가 보면 인상주의 그림에서 터치가 느껴진다고 하는데 벤 고흐는 유화의 두께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두께가 갖고 있는 터치가 갖고 있는 그 극성? 네.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그가 이렇게 붓터치를 하면서 완성해 나갔을 그 순간을 상상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네, 네네. 일단은 그렇게 또 유아가 또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 튜브 물감이 나왔기 그때 때문에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야외로 일단은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이제 이젤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진짜 그 자리에서 그릴 수 있는 그런 또 그 조건이 되었었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동생이 동생이, 맞아요. 좀 참 힘들었죠. 저희가 뱅보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러게요. 또 예, 우리 하고, 방구에는 좀 따로 진짜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뭐- 사랑하는 방구. 아우. 음악가들은 네. 과연 이 인상주의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일단은 쓰는지. 우리가 인상주의 음악이라고 하면 아마 100%다 이 작곡가 드뷔시를 떠올릴 거예요. 아, 네. 드뷔시는 어떤 사람인가요? 드뷔시. 드뷔시라고 발음을 했더니 저 그 같이 일을 하는 피아니스트 외국 사람이 있는데요. 발음이 어떻게 해야지 드뷔시 발음이 드뷔시? 데부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프렌치죠? 네, 프렌치죠.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드뷔시 인상을 딱 떠올리면은 지금 요 그림을 제일 많이 전두엽이 발달했네 이분이. 무슨 말? 전두엽이 이 앞부분 전두엽이 발달하고 그렇죠? 근데 다른 사진은 사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머리 스타일 요즘 괜찮은 그죠? 코비드 때 이렇게 집에서 자른 머리 약간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약간 이게 여기가- 인상주의적 그 화풍으로 네, 보이는 아마 거-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렘브란트 느낌도 나고. 렘브란트 느낌도 나나요? 예, 약간 빛을 요렇게 받은 느낌이 있네요. 예. 자, 이 드뷔시 막말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네, 사실은 인상주의의 작곡을 한 건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인상주의 작곡이 어떤 거예요? 자, 그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인상주의가 어떤 거냐면 이제까지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작곡을 하거든요. 그 뭐 장조 단조 죄송합니다. 제 문외한이에요. 아니요. 네네. 그래서 장조 단조 있잖아요. 그죠 알아요. 네, 그거 장조 단조 배우셨잖아요. 장조는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즐거운 느낌의 곡이고 단조는 굉장히 슬프고. 슬프죠. 그렇죠. 아빠 크레파스. 아빠 크리퍼스 뭐예요? 아빠 크레파스 단조 아니에요? 단조예요. 어젯밤에 단조 맞아. 우리 아빠가 죄송해요.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니야. 나 갑자기 갑자기 나왔어. 완전 맞아요. 맞잖아요. 완전 맞아요. 그게 바로 장조와 단조의 차이인데 이 드뷔시가 너무 없어 보이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주 딱 들어와요. 네. 아빠 크레파스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아셔야 되지. 알죠? 제가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같이 불러도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깔아주시겠죠, 아빠 크리스마스, 아빠 크레파스. 크레파스? 네.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불렀던 기억 그렇게 나요. 울었어요, 그 노래 부르면서. 그래요? 슬프더라고요. 왜요? 단조라 그런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니까요. 바로 그거네요. 네, 슬퍼서 네. 장단조가 네, 그렇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걸 가지고 다 베이스돈 그 장조 단조를 가지고 다들 작곡을 해요. 네네. 근데 일단은 뭐 드뷔시 자체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천재였고요. 네, 전두엽이 발달해서. 그래서 쇼팽 아. 쇼팽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좀 컸고 나서는 이 바그너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아, 바그너 좋아합니다. 바그너 왜 좋아하시는가요? 바그너는 이제 제가 연극 연출을 한 사람으로서 네. 총체적인 연출을 했던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양아버지가 실제로 연극 연출가 출신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았겠네요. 극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실제로 스스로 제가 알기로는 그 바그너가 동시대에 살았던 베르디랑 비교를 많이 하면서 네. 실제로 바그너의 극적인 연출 효과가 네. 훨씬 더 높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런 뭐 연출을 다 하고 그런 큐시트도 다 만들었다고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극예술의 연출 개념이 들어온 게 바그너 때문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연극을 계속 지금도 연출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슬프게.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겠는데요. 네. 너무 이 재능을 썩히기가 갑자기 슬프네요. 아, 네. 아빠 크리스마스. 크레파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 이 바그너가요. 그 베르디도 그렇고요. 네.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그런 작곡가들이거든요. 아, 자, 우리 그래. 좀 전에 우리 미술 얘기하면서도 사실주의 잠깐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도 아주 극사실주의적인 그런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얘기를 만든 사람인데 특히나 베르디 좀 더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베르디 같은 경우는 베리스모 운동 극사실주의 대부분 다 그 베르디의 오페라의 주인공들은 다 좀 이렇게 뭐 좀 노는 여자들 아니면 나트라비아타가 그렇죠. 춘이 뭐 아 근데 리골레토 리골레토도 그렇고 네, 그렇죠. 뭐 광대 굉장히 우리가 그냥
그 전에 보던 뭐 귀족이나 뭐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극사실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은 거네. 에밀 졸라라든지 뭐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실제로 그 전에는 극화하거나 네. 뭐 이랬던 게 아름답고 뭐 신화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그렇죠. 뭐 아니면 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옆집 사는 수인 네. 이야기, 그럼요. 뭐 철수 이야기, 그냥 드라마라고 그쵸.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네. 이야기들을 더 주제로 가져와서 쓰게 되는 예를 네. 들면 라트라비아타 같은 경우는 사교계에서 그렇죠. 네. 꽃이었던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그 전에는 안 다뤘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리고 굉장히 뭐 그 귀족들 조롱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있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맨 유고네트 같은 경우는 대놓고 대놓고요. 하는 그죠? 거니까. 예, 그렇게 그 전에는 절대 맨 처음에 그래서 좀 상영이 금지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안 해도 아마 되고. 라트라비아타 정도는 그래 좀 아시지 않을까요? 한국 축배의 노래 뭐 이런 그쵸, 건데요. 그쵸. 근데 제가 원어를 몰라서. 그래서 그냥 괜찮습니다. 음만.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그 뭐죠? 하이마트 노래로 시간 좀 내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맞잖아요. 맞아요. 이거 다 알잖아. 우리. 네, 그럼요. 하이마트 선전에 네, 나온 그 맞아요. 노래가 베르디의 그죠? 라트라비아타에 나오는 노래죠. 그렇죠. 네, 축배의 노래고요. 맞습니다. 제가 아는 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아요. 저는 괜찮죠?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외한으로서 이렇게 오페라를 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식으로 접하시면 아마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쵸. 그거네. 하시지 하이마트 않을까? 선전 다들 보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인상주의로 돌아가고. 네, 인상주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드뷔시가 바그너 영향 받았거든. 분명히. 네. 근데 이게 바그너 영향을 받아서 음악을 듣다 보니 이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링 사이클. 맞아요. 계속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럼요. 네네. 그래서 뭐 4시간 정도가 아니라 4일을 일단은 그 시리즈를 다 연주를 하려면 일단은 티켓을 4일 걸 끊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야외 공연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럽에 가보지 못해서 아예 작정을 하고 하루 종일 그걸 한 4시간 앉아서 4일 동안 들을 이제 정말 그 다짐을 하고 가서 들어야 되는 체력도 돼야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화성도 그렇고 너무 그냥 막 모여져 있고 네, 그냥 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까 그 극연출제 이런 걸 많이 이제 전용극장도 짓고 그랬으니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아주 그 전보다 굉장히 큰 방대한 우리가 그랑데 그 뭐 오페라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 창시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인상주의를 생각했던 드뷔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쓸데없고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고 나는 이거 아니야. 난 좀 간결하게 가야겠어.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화성학 아니면 대입법, 그러니까 작곡 기법을 공부를 하거든요. 왜 도레미파 솔라시도 있잖아요. 거기에 뭐 반음도 있고 온음도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대입법 바흐. 맞아요. 그쵸. 네, 그건 퓨그 알아요. 같은 거, 그건 알아요. 퓨그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퓨그 저 알아요. 계속 반복하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뿜뿜하신데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드뷔시 입장에서는 아니야. 내 나름대로의 뭔가 그 스케일을 만들어야겠어. 이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뭐 반음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음만 쓰게 된 거예요. 왜 피아노 건반 보시면 그 하얀 건반이 있고 검은 건반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검은 건반, 하얀 건반에서 검은 건반 요 사이가 반음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갖다 아예 쓰지 않고 하얀 건반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게 좀 약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거 살짝 열어봐도 될까요?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잠시만요. 요즘 이런 게 있어요. 네. 키보드예요. 음.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온음만 한번 쳐볼게요. 우리가 여기 검은 건반이 있잖아요. 네. 온음만 쳐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이렇게 검은 건반이 여기서 요거 반음이에요. 네. 그리고 요것도 반음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중간에 키가 없죠. 네. 근데 그걸 갖다 건너뛰는 거죠. 위로 아이씨. 이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왜요? 네? 왜 그게 바로 드뷔시의 작곡 기법이에요. 요 뭔가 약간 걸로? 이국적인 걸 이제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그 동양적인 게 왜 우리 오는 게 궁성같이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저 알아요. 기억나요. 도레미솔라
궁상각치구만 기억나요. 도레미솔라거든요. 네. 그런 오음음계도 드뷔시가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음. 그리고 작곡 기법이 보통 우리 대입법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좋게 들리는 게 막 이런 거예요. 좋게 들려요. 좋게 들려요? 네. 자, 이건 어떠세요? 이것도 좋게 들려요. 이렇게 좋게 들려요? 조금 다르게 들려요. 좀 다르게 솔직히. 들려요. 그죠? 네. 이걸 갖다가 드뷔시가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그 도에서 도까지 이걸 도레미파 솔라시도 파름이 있죠. 네. 예. 그게 우리가 딱 한 음계인데 그거 갖다 벗어나는 그런 음계도 많이 쓰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좀 인상주의적 연주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미술의 인상주의는 예를 들면 빛에 대한 즉각적인 뭐 표현, 느낌들, 선에 대한 모호한 것들 이런 네, 것들처럼 음악에서도 드러나나요? 그럼요. 자, 이런 음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악 그 작곡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감정에 대해서 배제가 되고 그리고 굉장히 모호한 베토벤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굉장히 크고 작고가 아주 명확하거든요. 네. 근데 드뷔시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 모호해져요. 그리고 악보가 그전만 해도 굉장히 파트에 딱 2줄, 맥시멈 2줄 이랬는데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2줄 이랬는데 드뷔시나 그 이후의 작곡가들 보면 막 3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레이어가 많은 건가요? 많은 거죠. 난 어떻게 잘 알아? 그러니까 너무 이력이 너무 뛰어나셔서 깜짝 놀랐네. 그러면 한번 들려봐 주세요. 뭐 어떻게 쳐야 되는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하긴 했어요. 자, 이게 원래는요 그 피아노 곡이에요. 네. 피아노 곡인데 첼리스트시니까. 네, 이게 좀 첼로로 만들 만한 인상주의 음악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이게 좀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첼로 소나타가 사실 있긴 있어요. 드뷔시가 첼로 곡이 있긴 한데 그건 약간 후기의 곡이라서 우리가 인상주의라고 넣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가 같이 연주하는 우리 피아니스트 김은실 씨 모셔서 네네. 제가 좀 첼로 연주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드뷔시의 달빛입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드뷔시의 달빛. 드뷔시의 달빛. 네, 김은실 피아니스트님하고 같이 이렇게 연주해 주셔서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잘 모르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단조만 아는 저로서는 네. 들어도 굉장히 뭔가 새롭게 들리죠. 저처럼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좋다, 안 네. 좋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좀 듣고 있으면 뭔가 몽롱하고 네. 뭔가 나른해지고 사실은 그 인상주의 미술을 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뭐 맞아요. 선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따뜻하다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음악이나 여기서도 그러니까 또 알아지는 거죠. 네.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이 연주해드린 거 원래 피아노 곡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이제 뭐 다른 악기로도 연주를 많이 해요. 뭐 플룻이나 아니면은 뭐 현악 사중주, 네네. 뭐 아니면 오케스트라고 이런 식으로 이미 많이 편곡이 돼서 연주가 되는데, 근데 제가 뭐 첼로 하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찾아보게 된 거죠. 근데 가끔 보니까 그 첼로로도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오늘 이제 들려드리게 된 네, 거예요. 역시 이게 그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지만 첼리스트시다 보니까 첼로와 함께했을 때 더욱 아름다우시다 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그 달빛이라는 드뷔시의 그 인상주의적 연주와 더불어 아까 저희가 그 그림의 사조를 봤을 때 네. 그 모네로 시작해서 세잔까지 약간의 그 변형이나 그 흐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흐름을 살펴봤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뷔시가 이렇게 인상주의의 그 포문을 열었다면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이 드뷔시의 모든 그런 작곡 기법이나 이런 걸 좀 더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모리스 라벨이라는 모리스 라벨. 네, 이 작곡가 우리가 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도 프랑스 사람이에요. 드뷔시도. 같은 시대에 있었나요? 아니면 조금 연차가 뒤에 있었겠죠? 있죠. 네, 네네. 아무래도 연차가 있었죠. 그리고 아,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잘생겼어요. 누군가 그 영화 배우 누군가 뭐 좀 이렇게 떠올리지 않으세요? 약간 근데 약간 느낌이 지적이고 약간 문학가 같은 느낌. 네. 예민해 보이진 않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래도 그 드뷔시의 작곡 기법을 쓰긴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면 좀 고전적인 걸 좀 더 많이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돼요. 고전적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뭐 일단은 조성도 또 다시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네, 그 그렇죠. 조성. 네. 장조단조 말이죠. 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리듬의 변화도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나 이국적인 색채를 좀 많이 이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또 말이에요? 이국적인 색채를 많이 뭐 했다는 예를 거면? 들어서 일단은 이 엄마 쪽이 어머님 쪽이 스페인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의 그 좀 열정적인 네,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리듬이 많이 들어가서, 혹시 그 볼레로라고 아세요? 아, 그럼요. 그 사람이 그 곡이 바로 이 라벨이 작곡한 곡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볼레로가 굉장히 긴 곡이 거의 한 15분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 계속 똑같은 음이 단 따다다단 따다다단 단 따다다단 따다다다다다다다 이 곡을, 이 주제를 악기마다 연주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맨 처음에는 뭐 피아노가 한 3개, 4개 이렇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피아노보다 훨씬 더 작게 시작해서 끝에 가서는 그냥 아주 그냥 뭐 폭풍처럼 그게 바로 이 곡이고요. 특히나 그 인상주의에 대한 그런 작곡 기법이 좀 더 잘 나타난 건 아무래도 좀 피아노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의 유희라든가 뭐 아니면 쿠퍼랑의 무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건 이제 제목인데 굉장히 좀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음악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굉장히 뭔가 물방울 뚜루룩 하는 되게 소리가 잘 알려진 들리거든요. 노래 중에 그 연주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 연주곡이 바로 뭐 고풍의 미뉴에트도 있고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도 있고요. 그러니까 잘 알려진. 그러니까 제목을 들으면 이제 얼추 와닿긴 네. 한데 그 상상은 좀 잘 안 돼서 그죠? 나중에 한번 연주를 다시 네, 그럼요. 그런 것도 일단은 제가 이제 들을 만한 그런 곡들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그 외에도 라벨의 곡을 뭐 그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특히나 이 오케스트라 그 관현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아노 곡들이 관현악곡으로 많이 편곡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운드가 너무 세련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일반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관현악으로 편곡이 됐다라는 말은 네. 그 현악기들을 이제 그게 뭐 연주하는 말하자면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첼로, 뭐 바이올린? 오케스트라 곡을 그쵸.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보통 관현악법
저희가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라벨은 오케스트레이션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에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뭐 아시는 뭐 현악기들, 네. 뭐 아니면은 뭐 관은 관악기, 거죠. 네. 플룻이나 뭐 뭐 목관악기, 금관악기, 그리고 뭐 저기 뒤에 타악기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막 마림바, 네.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진? 뭐 그것도 있죠. 네. 이 라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할 수 있던 이유가 이 귀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 뭐 셰프들이 음식을 미각. 먹으면 네네. 미각이 뛰어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고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라벨이 그걸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마다의 특성, 소리나 이런 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리들을 같이 합쳤을 관현악을 때 이제 만들 수 있었다. 네, 그렇죠. 그럼 대표곡 몇 개를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물의 유희라든가 물의 유희? 예, 아니면 거울, 거울, 네, 쿠퍼랑의 무덤, 쿠퍼랑의 무덤.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그 전에 그 드뷔시하고 차이점이 나는 부분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 네. 풍성해진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 네,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조성에 대해서 조금 더 들으면 이제 들을 바로 수- 네. 이렇게 차이가 느껴지나요? 차이가 느껴집니다. 찾아서 들어오면 좋겠네요. 네, 그럼요. 네네. 일단은 음악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무소르 위스키라고요. 그 전람회의 그림 아세요? 어떤 건가요? 이게 전람회의 그림, 이게 참 전람회 그 제목이 전람회 네, 전람회의 그림이에요. 음. 이 피아노 곡인데요. 그걸 또 우리 라벨이 오케스트라 곡으로 편곡을 했는데 요즘은 사실 피아노 곡보다는 이 오케스트라 곡으로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들으시면 이 곡 하실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들어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인상주의를 뭐 이렇게 받아들여서 나중에 이탈리아의 뭐 라스픽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나타나긴 하는데, 근데 이 인상주의가 그렇게 큰 게 아니면 아주 길게 있었던 그런 사조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게 네, 맞아요. 아주 그냥 단편적인 것만 사실 보는 거라고. 네. 네, 다들 오늘 이제 공감하지 저희가 않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마메나이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첼리스트와 네. 변호사가 만나서 어떤 컨텐츠로 한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좋았을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제 인상주의라는 이제 주제를 시작했는데 네. 이유가 아무래도 좀 제일 첫 그거는 좀 주관적이에요. 제가 좀 좋아하는 네네. 작곡가들과 그리고 화가들이라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뭘 보기가 좀 일단 편안하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뭐 미술 작품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뒷배경을 살짝 좀 알고 그럼요, 보면은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깊이 우리가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 밴 고흐라는 그림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의 이야기와 교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 사실은 맞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예술이라는 게 우리 다들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바쁘고 계속 열심히 하는데 뭔가 숨이 차고 음.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일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나눠서 잠깐이라도 좀 쉼표를 찍고 그럼요.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맘앤아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신하 씨랑 저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잠깐 쉬었다가는 이런 쉼표가 되면 좋을 것 그럼요. 같다. 이런 그리고 생각이 중간에 듭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도 그 전에 막 뒤죽박죽이 되었던 것이 이게 조금 더 이게 정리가 되는 네.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에는 제가 또 준비를 해야서 그럼요. 오늘은 신하 씨께서 그때는 또 너무 준비를 잘해 오셔서 다음엔 또 네. 좀 더 재밌는 인상주의라고 인상을 한번 써봤는데 그러게요. 네, 아니 오늘 너무 얘기를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또 다음 얘기가 또 기대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연주도 너무 좋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 특별 그 피아니스트 김인실님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죠? 이렇게 좀- 빛을 내주셨어요. 네, 너무 그런 아름다우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네.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뵐 수 있겠죠? 그럼요. 뵈야죠. 예, 그럼요. 네, 꼭 뵙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